안녕하세요. 저는 버스를 모는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아들 덕분에 인연이 된 한 학생을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아들한테 들려준다 생각하고 한번 잘 적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는 잘 못했지만 책은 전교생 중에 가장 많이 읽었을 만큼 책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흙 퍼먹으면서 놀 때, 저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을 만큼 좋아했습니다. 만화책, 소설, 시, 심지어는 잡지까지 장르 불문하고 그냥 글 읽는 게 신이 날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교과서도 재밌게 읽을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그런데 교과서는 재밌게 읽긴 했지만 성적이랑 그건 별개더라고요. 공부는 반에서 딱 중간 정도? 그저 그랬습니다. 국어는 항상 100점을 맞았지만 다른 과목들은 영 형편없었죠. 제가 형제가 제 위로 형 하나,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둘 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때는 집안에 대학 가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거였고 애들 셋을 다 대학에 보내는 건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대학에 갈 생각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안 가도 공부는 계속할 수 있잖아요. 배움에는 끝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작가가 되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이 뭘 하던 일단 서울로 가야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기도 하셨고, 서울을 가야 사람도 많고 배울 것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제 고향이 경기도 인천이라 서울이 코앞이긴 했지만 많이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친척들 결혼식 때 부모님 따라 몇 번 오간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글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형이 친구들보다 군대 늦게 갔다가 후회하는 거 보고 저는 빨리 해치워버리자는 마음으로 얼른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고서 한 달 뒤에 바로 서울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부모님이 구해주신 작은 옥탑에 친구랑 둘이 지냈습니다. 제가 옥탑은 그때 처음 살아보는 거였는데 진짜 무시무시하게 춥더라고요. 11월 말에 그 친구 집에 들어갔거든요. 친구가 각오하라고 하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겨울엔 수도가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았고 밤새 바람에 창문도 덜덜덜 떨리고 잠바를 입고 이불을 3개나 덮고 자도 바들바들 떨면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게 좋은 건지 그러면서도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씩씩하게들 잘 살았습니다. 그것도 낭만이라며 서울을 언제 이렇게 내려다보겠냐며 옥탑의 감성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 추운 옥탑에서 매일같이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같은 게 잘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로 써서 컴퓨터로 글 보내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20대 때만 해도 컴퓨터는 무슨 원고지 사서 연필로 글 쓰던 세상이었습니다. 원고지 잃어버리면 글 쓴 거 다 날라갔고요. 컴퓨터가 있긴 있었지만 값비싼 컴퓨터를 살 수 있는 능력은 제겐 없었고요. 겨울 되면 끓인 물에 수건 적셔서 옆에 두고 글 10자 쓰고 손 데우고 또 10자 쓰고 손 데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저는 글쓰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 나온 놈도 아니고 어디서 제대로 글 쓰는 걸 배운 사람도 아니고 아는 작가도 없다 보니 덤빌 마음만 가득하고 덤비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출판사 가서 글 보여주고 어디 잡지사 가서 또 글 보여주고 인쇄소까지 찾아가서 글 보여주고 다녔습니다. 어렵기에 가능한 객기였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쉽게 통할 리 있겠습니까? 제가 대단하게 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연고도 없었고 원고 한 뭉치 들고 짧은 시간에 저를 어필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죠. 고민하던 저는 작가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문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신문사지 그냥 신문 인쇄하는 인쇄소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신문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 희열이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생활비도 벌고 글 쓰는 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되어서 드러눕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글자라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쓴 글로 신춘문예도 내고 공모전도 찾아서 내고 틈날 때마다 출판사 문을 두드렸죠. 한 2년을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쓴 글이 마음에 들어서 미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강선구 작가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가뜩이나 출판사랑 첫 미팅하는 거라 너무 떨렸는데 저를 작가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아, 고생은요, 무슨. 불러주시는데 몇 번이고 와야죠. 하하, 저희가 감사하네요. 저희 직원이 이전에 보여주신 원고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목이, 아, 의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의문이었죠. 네네. 줄거리만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저랑 작품 계약을 하러 온 거면서 작품 제목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당시에는 너무 긴장하기도 했고, 제 작품을 누군가한테 제대로 소개해주는 건 처음이라 신나서 줄줄 얘기했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라고요. 와, 정말 심오하면서도 흥미롭네요. 작가님 작품 저희가 꼭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원고도 가져왔는데 안 읽어보시고요? 그날 작가님이 저희 출판사에 원고 가져오셨을 때 원고 확인했던 직원이 저희 회사에서 제일 안목이 좋은 친구입니다. 대형 출판사에 있다가 저희 회사로 제가 스카우트한 친구인데 골랐다 하면 대박난 작품들이 여럿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혹하기에 딱 좋은 멘트였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루 날 잡고 출판사들 돌아다닌 날이었는데 저랑 계약을 한다는 이 회사는 사실 알지도 못한 출판사였거든요. 다른 출판사의 원고 보여주러 갔다가 주변에 있길래 간판 보고 우연찮게 들어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이제 막 생겨나서 자본금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출판사들도 신입 작가님한테 계약금을 먼저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요. 아, 다른 출판사랑 미팅 안 해보셨어요? 아, 네. 제가 미팅은 처음이라서요. 아이고, 그럼 이쪽 돌아가는 걸 아예 모르시겠네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계시는 유명한 작가님들은 보통 계약금을 먼저 드리는데, 신입 작가님들은 사실상 그게 많이 힘들어요. 책을 출판하는 것 자체로도 회사 입장에선 엄청난 도전이니까요. 그래서 신입 작가님들은 먼저 회사에 돈을 지불해요. 어쨌든 책을 뽑는 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회사에서 더 투자를 해서 책을 뽑고 책이 팔리면 지불하셨던 금액에 판매된 인센티브까지 더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렇게 책을 출간하진 않습니다. 작가가 돈을 줘야 한다뇨. 그건 얼토당토않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전 그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에 넘어가는 애송이었습니다. 그쪽에 아는 사람도 없고 미팅도 처음이니 그렇구나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대표한테 큰 돈을 주고야 말았습니다. 금액 듣고 당황스러웠지만 대표라는 작자가 이것도 적은 거다. 이렇게 해봐야 몇 부 안 나온다 하며 구슬려서 돈을 줬습니다. 제가 2년간 인쇄소에서 일하며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돈 주고 작업 마무리 하라길래 열심히 작업하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출판사 찾아가 보니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의자만 남겨두고 사람도 물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사기꾼들은 떠났고 남겨진 저는 작가도 뭣도 아닌 거지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막막하더라고요. 글 쓴다고 인쇄소도 그만둔 상태였고 제가 초반에 서울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가 그때 옥탑집 빼고 군대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지하에 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돈도 잃고 직장도 그만두고 사기까지 당했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으로 가야 하나? 나 같은 건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였나?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제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살아야죠. 저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글 쓰겠다고 떵떵거리며 집을 나왔는데
사기당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글은 안 썼습니다. 바쁘게 사니 글 쓸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일을 한번 겪으니 쳐다보기도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사판도 나가보고 정원 정리하는 일도 해보고 주차장 안내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운전을 배워야 하겠더라고요. 뭐 영업하려고 하면 운전 필수라고 하고 어디 공사판에 나가도 운전할 줄 아냐고 물어보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운전면허도 땄습니다. 거의 공사장 돌아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젊고 힘 좋고 운전도 할 줄 아니까 아저씨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힘든 만큼 돈도 잘 벌었고요. 그런데 마냥 젊다고 까불다가 한번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직 벽 작업이 덜 된 계단이었는데 제가 그 계단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팔꿈치가 골절이 되었고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앞으로 무거운 건 웬만하면 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공사장에 안 무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수 없이 공사일은 그만두어야 했죠.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제 뭐 해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큰 돈 한 번 잃고 나서 그때 돈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쉬면 안 될 것 같고 바쁘게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죠. 퇴원하고서 일자리를 찾아보다가 저 사는 곳 근처 학원에서 버스 운전 기사를 구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큰 버스는 아니고 왜 어린이집 애들 타고 다니는 12인승 봉고차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 취직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아서 벌이가 적었지만 집에서 가까워서 편하기도 했고 제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거든요. 몇 달 해보고 운전 쪽으로 일을 알아볼까 또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애들이 타는 차에는 항상 학원 선생님이 따라서 탑니다. 애들 차 타는 걸 도와줘야 했으니까요. 아무리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들 하지만 거기서 제 인연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매일같이 저와 동승해서 아이들을 봐주는 그녀는 저보다 2살 어려 보이는 예쁘게 생긴 선생님이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한테 함부로 말을 걸기가 어려워서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한 달쯤 일하니 조금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 내어서 물어봤죠. 선생님은 뭐 가르치세요? 저는 국어 가르쳐요. 그때 운명이다 싶었습니다. 원래 사랑에 빠지면 별거 아닌 거에 의미부여하잖아요. 제가 국어를 그렇게 좋아하고 한때 작가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었던 사람인데 그녀가 국어 선생님이라니 이건 운명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언제 말이 없었냐는 듯 그녀와 신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녀도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책 얘기를 하면서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학원 버스에서 대화를 하던 저희는 어느새 밖에서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그녀가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인 그녀에 비하면 저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저 하루에 2번, 2시간씩 학원 버스를 운영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운전 일을 찾아봤습니다. 일자리 소개해주는 곳 가서 운전기사 일도 잠깐 해보고 포크레인이나 화물 트럭 쪽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을 쏙 뺏어간 게 있었는데 바로 버스였습니다. 저는 버스 기사는 나이가 많아야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서울 처음 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버스였거든요. 버스가 그 정도로 많을 줄 몰랐습니다.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버스들이 뒤엉켜서 가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서울 곳곳을 누비는 버스가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운전기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 버스 운전기사 시험 합격하고 다른 기사분들 만났을 땐 다들 저한테 한 소리씩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뭐하러 이런 거 해? 그러게 밖에서 일해야지 밖에서. 아저씨들이나 하는 걸 뭐 좋다고 하나?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버스가 좋아서요. 지금은 젊은 버스 기사들이 많지만 그땐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더 신기한 눈으로들 보신 것 같았습니다. 몇몇 분들은 늙은이들 일자리 탐내냐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며 저를 안 입고 보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시작된 버스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적성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을 태우고 서울 여기저기를 누비는 일은 참 설레이기도 하고 매번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른 직업을 찾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직업에 정말 진심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일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 덕분이었는지 걱정과 다르게 아내와의 결혼 승낙을 아내의 부모님을 처음 뵌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장인어른께서 택시를 오래 하셨더라고요. 택시 일하시면서 아내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대학 등록금까지 다 마련하셨다는 걸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택시를 하시다 보니까 서울에 모르는 곳이 없었고 그래서 저랑 더 대화가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뭐 두 팔 벌려 제 아내를 환영하셨죠.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여자를 만났냐며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는 아내, 퇴근 후 함께 맥주 한 잔을 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공유하는 일상, 같은 침대에서 눈을 감고 뜨는 모든 것들이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에 겨운 저희에게 더 행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작고 소중한 생명이 저희 부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짜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아빠가 된다니.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수없이 상상하긴 했지만 막상 진짜로 아빠가 된다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랑 산부인과에 가서 처음 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던 그 순간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설 만큼 기분 좋게 소름이 돋던 순간이었죠. 임신을 하며 입덧도 하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기분도 왔다 갔다 하는 아내를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먹고 싶다는 건 뭐든 사줬습니다. 갑자기 육회가 먹고 싶다는 아내를 위해서 마장동 시장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육회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집안일을 하며 더 힘들 것 같아서 살림도 자진해서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무조건 제가 담당했고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아내는 배가 많이 부르고서야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산 준비를 시작했죠. 아내 공부방으로 쓰던 작은 방을 비우고 아이 방으로 꾸며주었습니다. 작은 침대와 인형과 내의 몇 개, 모빌 정도로 채웠는데도 벌써 집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출산일만 기다리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아내가 자고 있는 저를 깨우더라고요.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저를 깨우던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나. 바로 아내를 데리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 둘이 급하게 나와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간 아내는 한참을 나오지 않았고 중간에 간호사가 나와 하고 간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산모님과 아기 상태가 안 좋아요. 많이 이르지만 아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 2달이나 남은 날이었습니다.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서 나온 건 아내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유산을 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만큼 몸의 변화가 크고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챙겨 먹어야 하고 더 많이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먹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이 방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나 무서워. 이제 아이 갖고 싶지 않아.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해. 무서워. 정말 다시 겪고 싶지 않아. 그래, 윤정아. 그럼 아이 갖지 말자, 우리. 이별의 슬픔이 컸던 아내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조금씩 회복을 했습니다. 집안일도 조금씩 시작하더니 다시 학원에 나갔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아내가 이제 괜찮다며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나아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이전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내 말대로 저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 방은 다시 아내의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던 저였지만 그보다 아내가 더 소중했기에 아내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예고도 없이 저희한테 다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둘 다 예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 아내는 11주가 되어서야
아기가 생긴 걸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기뻤지만 아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약간 혼란스러운 듯 보였거든요. 기뻐하는 눈치였지만 고민하는 눈치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맘때부터 수능반을 맡게 되었고 방학 특강도 들어가게 되어서 주말도 반납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사 제안까지 오면서 아내의 커리어를 많이 쌓을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아내는 제게 이런 말을 꺼내었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나도 아이의 생각 안 한 건 아니야.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나 이 아이는 잘 지켜보고 싶어. 우리 잘 낳아서 잘 키워보자. 나 다시 용기 내어볼게. 어려운 결정을 해준 아내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인터넷 강사 제안도 거절하고 방학 특강까지만 마치고 학원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몸이 무리를 하면 지난번과 같은 일을 겪을까 걱정이 되었을 테니까요.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다시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만나게 될 아이를 위해 건강도 챙기고 집안일도 하면서 긴장되는 하루하루들을 보냈습니다. 처음 임신했을 때는 솔직히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반면에 두 번째는 긴장되는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만 배가 아프다고 해도 발을 동동 구르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은 항상 마음을 졸였죠.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긴장되는 마음은 커졌습니다. 예정일을 2주 남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되면 언제 아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출근하려고 준비하는데 양수가 터졌다는 아내 말에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러 온 사람은 제 아내뿐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쪽에서 응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주저앉아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긴장이 풀린 마음을 스스로 도닥이며 혼자 중얼중얼 외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사랑 간호사 하나가 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를 축하하러 온 듯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출혈이 심하답니다. 지혈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피덩이인 아기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언제 웃고 언제 울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행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수술을 했고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작은 핏덩이를 홀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더군요. 너무 감사하게도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는 처가댁 가족들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남자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고, 손주 키우는 거 돕게 해달라면서요. 그래야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 같다고도 하셨고요. 저는 그 도움을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분유는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목욕물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하나도 모르는 생초보 아빠였으니까요. 제가 일하는 동안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아들 진우를 봐주셨습니다. 처음 아이가 100일이 될 때까지는 밤에도 거실에서 주무시면서 아이를 봐주시다가 계속 그렇게 지내는 건 아무래도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퇴근하고는 댁에 돌아가서 편히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이 진우가 너무 예쁘다며 종종 밤에도 진우를 봐주셨지만요. 장모님이 없는 날은 제가 새벽에 깨서 진우 기저귀 갈고 분유도 먹이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면 출근을 했고요. 진우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뒤집기를 하던 순간, 처음 기어가던 순간, 걷는 순간, 아빠라고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요. 일할 때 말고는 항상 집에서 진우와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니 일 끝나고 다른 기사님들하고 한잔하고 싶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수능하고 우리 예쁜 진우 한 번 더 보자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논다는 이유로 장모님께 맡겨두는 것도 죄송스럽고요. 나중에 우리 아내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당당하게 진우 잘 키웠다고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진우는 엄마는 없지만 아빠한테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로 컸습니다. 진우는 저와 닮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생김새는 말할 것도 없이 붕어빵이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왼손잡이인 것까지도 똑같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기하더군요. 곰처럼 뭉툭한 발까지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닮은 것은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글쎄, 책을 좋아하는 것까지 판박이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은 아내와 저 둘 다 닮은 부분이었습니다. 책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마치 제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어릴 적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저랑 단둘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울엔 썰매장도 가고 여름엔 수영장도 가고 같이 둘레길도 걸어보고 바다도 가고 참 이곳저곳 많이도 돌아다녔더랬죠. 그런데 한 초등학생 2, 3학년쯤 되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맨날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 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다른 곳에 가자고 해봐도 자기는 도서관이 제일 좋다면서 거기 앉아서 저랑 하루 종일 책 읽다가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봐도 저랑 너무 닮아서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진우 데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가면 어떻게 저랑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책을 보냐고 너무 신기해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우와 제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이건 아내를 닮았나 보네요. 유치원 때부터 학습지 같은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덧셈 뺄셈도 잘하고 한글도 일찍 깨우쳐서 선생님들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는데 초등학교 가니까 더 잘하더라고요. 반에서 1등은 우습게 했습니다. 진우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엄마처럼 국어 가르치는 사람이 될래. 진우가 유치원 들어가서부터 가끔 엄마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언제까지는 피하고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뭘 하던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부 다요. 그리워하고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냐면서 더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피할 일이 아닐 뿐더러 그건 진우한테도 좋지 않구나 싶어서 아내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진우 기억 속에 아내는 없겠지만 마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내처럼 국어 강사가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 확신했고요. 진우가 중학생이 되더니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전부터 보내주고 싶었지만 진우가 혼자 해보겠다며 학원 다니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친구가 다닌다던 큰 학원을 등록했고 중학교 시작하기 전달부터 학원에 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찮게도 제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더라고요. 진우가 제가 모는 버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타보고 싶다고는 했지만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와, 그럼 나 이제 매일 아빠 버스 타고 학원에 가는 거야? 아빠가 운전할 수도 있고 다른 기사님이 운전할 수도 있어. 그 버스를 아빠만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아빠가 운전하는 버스를 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와, 완전 신난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진우는 엄청 들뜨고 신나했습니다. 들뜨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우가 제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간다니. 언제 이렇게 컸나 싶고 신기하기도 하고 진우가 버스를 타는 정거장이 가까워지면 괜히 긴장도 되었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진우는 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쫑알쫑알 떠드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에게도 제가 바로 자기 아빠라며 너무 멋지지 않냐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 진우가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안 다니던 학원을 다녀서 힘들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제가 너무 진우를 과소평가했더라고요. 진우는 중학교 첫 시험에서 당당하게 전교 1등을 해냈습니다. 중학교 시절 내내 전교 1등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처음 5등을 해봤다는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를 닮은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진우네 학교로 상담을 하러 갔는데 선생님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수업 태도도 바르고 성격도 좋아. 친구도 많고 성적도 좋은 보기 드문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되고 나니까 제 칭찬보다 자식 칭찬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진우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책상도 좋은 걸로 사주고 필기구도 넉넉하게 사주고 서툰 솜씨지만 밥도 영양가 있는 것들로 잘 먹였습니다. 그렇게 진우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서울대 갈래. 진우, 벌써 대학교까지 정한 거야? 응, 우리 버스에 대학교 형 누나들 많이 타잖아. 제가 운행하는 버스에 대학생들이 꽤 자주 타거든요. 특히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탔었습니다. 왜 서울대에 가고 싶은데? 거기 잠바 같은 거 있잖아. 검은색. 그거 뭐지? 과잠바? 그거. 그게 너무 멋있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래. 그래서 나 거기 갈 거야. 하하, 그래. 서울대에 가려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네. 너무 귀여웠습니다. 서울대 과잠바가 멋있어서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니 참 진우다운 생각이다 했죠. 진우는 정말로 서울대에 갈 기세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진우는 아내처럼 중학교 내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졸업식 날 선생님들이 진우가 고등학교 가서는 얼마나 더 잘할지 기대된다는 극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건 저도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우는 고등학교 가서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될지 너무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우의 고등학교 생활이 덩달아 기대되었죠. 진우는 여전히 제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갔습니다. 진우가 고등학교에 막 입학을 하고 비가 오려는지 날씨가 흐릿흐릿하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진우는 우산 챙겼나 모르겠네. 전화라도 해봐야겠다. 버스 운행을 하고 있던 저는 진우가 걱정되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왜? 우산 챙겼어, 진우야? 응, 챙겼지. 지금 버스 타러 가고 있어. 정말? 아빠 10분 뒤쯤 도착할 것 같아. 오, 진짜? 그럼 아빠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래, 진우야. 종종 그렇게 전화로 타이밍을 맞추기도 했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진우가 타는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우가 타지 않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버스 문을 닫고 다시 출발을 해서 코너를 도는데 구급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려가는 진우와 같은 고등학교 교복이 보였습니다. 뭐에 홀린 듯 버스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허둥지둥 구급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와중에 버스는 책임져야 할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 급하게 전화를 하고 승객들한테 죄송하다고 우리 애가 지금 구급차를 탔다고 하고 진우를 따라갔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이 멋져서 마음에 든다고 했던 진우의 교복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이깟 교복 몇 번이고 새로 사줄 수 있으니 제발 깨어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야, 일어나봐, 응? 아빠야, 아빠. 아빠 왔어. 아빠 버스 타기로 했잖아. 진우야.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구급차는 응급실에 도착했고 진우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떠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길어지는 수술에 처가댁에도 연락을 드렸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진우는 10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땀을 닦으며 나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상황이 많이 안 좋답니다. 진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하루 2번 중환자실 면회가 있는 시간마다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눈을 뜨지 않는 진우를 보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진우의 손을 잡고 기도만 했습니다. 제발 이 예쁜 아이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꿈 많고 사랑스럽던 진우는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2주가 지난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팔자냐고 하더군요. 아내도 잃고 아이도 잃고. 그러게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팔자인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은 건지. 참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모두 저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았습니다.
아내도 진우도 모두 저를 만나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페인처럼 지냈습니다. 진우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든요. 나중에 범인을 잡긴 했지만요. 차 사고를 당해 떠난 진우를 생각하니 다시 운전대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아 거의 20년을 몸담궜던 버스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시작한 일, 진우 보고 버틴 일, 그 둘이 없는 세상에서 버스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왜 난 이토록 불행해야 하는지, 왜 죄 없는 아내와 진우가 행복해질 수 없었던 건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퍼부었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매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술에 빠져서 폐인 생활을 한 지 6달이 넘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한참 술을 먹고 있는데 술이 똑 떨어져서 나갔습니다. 집 앞 편의점이 사정이 생겨 죄송하다는 글과 함께 문을 닫았더라고요. 결국 멀리 떨어진 마트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토록 지나기 싫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야 했습니다. 진우가 죽고 한 번도 그 길을 지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차, 버스, 그 모든 게 싫어서 두 눈을 질끈 감고 걸어갔습니다. 그때 퍽 하고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이미 취할 대로 취했던 저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남학생이 걱정스런 얼굴로 저를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학생이 입은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과 잠바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많이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남학생은 저를 근처에 있던 작은 놀이터 벤치에 앉혀두더니 잠깐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5분쯤 뒤에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저한테 물과 술 깨는 약을 쥐어주었습니다. 술 드신 것 같아서 이거 먹으면 좀 괜찮으실까 하고 사왔어요. 고마워요, 학생. 넘어진 것은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와 학생은 말없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빵빵한 가방, 단정한 머리, 똘망똘망한 눈까지 꼭 진우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살아있었다면 나중에 이 학생의 후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한심해졌습니다. 진우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꿈꾸며 살고 싶었던 아이였는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감사한 삶이 주어졌음에도 이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다니 제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학생,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아, 네. 학교 끝나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제 가려고요. 저기 앞에서 버스 타요. 버스, 그렇군요. 아저씨는 댁이 어디세요? 힘드시면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여기 바로 앞이에요. 오늘 여러모로 고마웠어요. 그럼 조심히 가요, 학생. 다음에 또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저는 그 학생을 뒤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음을 완전히 고쳐 먹었습니다. 죽은 아내와 진우한테 미안해서라도 열심히 살다가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엉망인 집 청소를 싹 하고 버스 회사에 갔습니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심한 남편, 한심한 아빠가 되어 가족들 앞에 나타날 순 없으니 예전처럼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버스를 몰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우연찮게도 예전에 몰았던 그 버스를 다시 몰았습니다.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해준 그 학생이 혹시나 타진 않을까 했지만 그 이후 한 번도 그 학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님 생신이라 처가댁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왠지 걷고 싶어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치약이 떨어진 게 생각이 났습니다. 마트에 가려고 했는데 문이 다 닫았더라고요. 혹시 편의점에 팔까 싶어 들어가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치약이 팔더라고요. 비싸지만 하는 수 없이 하나를 들고 계산을 하려는데 카운터에 일하는 사람이 엎어져서 자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쩌나, 깨워야 하나, 다른 편의점을 가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저기요, 학생, 계산 좀 해줄래요? 불러도 깰 생각이 없길래
그냥 가려고 치약을 가져다 놓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알바하는 학생이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살짝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가 따로 없었죠. 학생! 학생! 괜찮아요? 학생! 저는 얼른 물이라도 뿌려야겠다 싶어서 물을 뿌렸습니다. 119라도 불러야 하나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학생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전 저랑 부딪힌 그 서울대 학생이더라고요. 학생! 학생은 힘겹게 일어나서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곧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아는 체를 하려는데 다른 알바생이 출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학생을 기다렸습니다. 학생이 비틀거리며 편의점을 빠져나왔습니다. 학생, 괜찮아요? 아저씨, 안 가고 기다리셨어요? 아까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잘 못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고, 학생. 몸이 너무 뜨거운데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병원은 가봤어요? 약은 있고? 병원? 아니요. 이 정도로 병원은 무슨.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있어봐요. 저는 다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엔 편의점에서 간단한 약들을 팔잖아요. 급한 대로 그거라도 먹여야겠다 싶어서 약이랑 쌍화탕이랑 사서 나왔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축 늘어진 학생이 앉아있더군요. 학생은 제게 받아든 약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약을 챙겨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요? 부모님이 멀리 사세요? 공부하느라 혼자 여기 올라온 거예요? 아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동생이랑 둘이 살아요. 아이고, 그랬구나. 도움도 없이 혼자 학교 다니기 힘들었겠네요. 학교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요. 왜요? 그 좋은 학교를. 등록금이 부족해서 휴학했어요. 돈 모아서 복학하려고요. 동생이 좀 아파서요. 병원비 때문에. 낮에 과외도 하긴 하는데 좀 부족해서요. 좋은 얘기도 아닌데 씩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학생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안쓰럽더라고요. 학생이 집이 그 근처라길래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괜찮다는 학생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따라 나섰습니다. 학생이 사는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애가 형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문틈으로 보인 집안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아저씨,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도와주신 거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도와주긴 무슨, 들어가요, 학생. 또 봐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가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더군요. 저 어린 학생이 어떻게 생계를 책임지고 공부까지 하는 건지 대견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학생이 일하는 편의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학생, 너무 놀라지 말고 거절하지도 말고 그냥 들어줘요. 네? 뭘요? 내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 아들 열심히 키웠고요. 아들놈이 공부를 워낙 잘하고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꿈이 서울대에 가는 거였어요. 내가 버스를 몰아요. 아들이 제 버스를 타고 학원을 다녔는데 어느 날은 이놈이 버스를 안 타는 거야 글쎄. 아들이 10분 전에 내 버스를 탄다고 했던 아들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내가 학생 처음 만났던 그때 있죠? 그때 내가 완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때도 또 술 사러 가던 길이었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랑 똑 닮은 학생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반성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학생 덕분에 정신 차리고 술도 끊고 다시 버스 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한테 참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들 등록금 하려고 모아두었던 이 돈 쓸 곳도 없고 해서 이거 학생이 좀 써줬으면 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나는 이거 필요도 없고 좋은 곳에 쓰이면 나도 좋으니까요. 이거 학생 등록금 해요. 학생은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 딱 3번 본 아저씨가 대학교 등록금을 준다니까 그럴만도 했겠죠. 학생은 거절을 했고 저는 집요하게도 학생을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학생도 못 이겨서 제 부탁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학생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뿌듯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그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후에도 그 학생을 자주 챙겨주었습니다. 중학생짜리 동생도 초등학생 때부터 들던 가방을 계속 들고 다녀서 다 낡았더라고요. 가방도 새로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습니다. 가족 다 죽고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던 저와 부모님 없이 각박한 세상 어떻게든 살아가던 형제는 좋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들 같아서 아들이 생각나서 한 행동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형제가 잘 되었으면 바라고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저를 많이 믿고 따라주고 있고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벌써 내년 2월에 그 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지금 바쁘게 면접 보고 다니는데 합격하면 저 맛있는 거 먼저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 거 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저는 여전히 버스를 몰고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가족들 만나면 나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해 주려고요. 그때까지 이 좋은 인연 이어가며 후회 없는 삶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